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한민국 국민 14,000여 명입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추겠다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정책과 박정우 과장과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이 작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현황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5일에 이제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치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4,897명 정도 수준이고요. 이게 매년,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본다면 약 한 40여 분의 국민들께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계신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 지난 몇 년간의 자살률 네.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10만 명당 자살률로 보면은 약 한 29.1명 수준이 되겠는데 네. 이것은 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에 정점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다시금 상승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께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경기 불황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연예인분들 자살하시면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OECD와 비교해서도 사실 대한민국이들 OECD 자살률 1위 국가 이런 좀 불명예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국제 간 비교를 위한 자살률이 이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자살률은 지금 26.2명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네. 하지만은 이제 OECD 평균 자살률은 한 10.8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3년 이후로 계속 OECD 1위 수준이라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오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첫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한국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보는 한국 자살률이 높은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사망 사고가 나면 이제 심리부검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유족분들이라든지 그 동료 분들하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로나 원인들을 좀 심층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면 사망 직전에 약 한 4.3개 정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살에 이르는 원인은 사실 크게 보면은 정신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리고 신체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렇게 유형화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단 하나의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자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살로 내몰리는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습니다.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함께 보셨는데요. 자 과장님,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줄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2025 국가전략 자살 예방 전략이 수립이 됐습니다. 목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정부에서 그간 한 5차에 걸쳐서 자살 예방 기본 계획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구스럽게도
그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 효과 내지 성과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이 자살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인력과 예산 투입의 획기적인 강화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내놓고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비전을 저희가 이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그리고 생명 존중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삼고, 목표를 지금 한 29명 수준의 자살률을 5년 내에 약 1만 명 이하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10년 내에는 이 OECD의 1위 수준을 이제 해소를 하겠다, 네. 5명을 해소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그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기관 간의 연계, 그리고 세 번째로 범부처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네 번째로는 이제 지자체와 현장이 중요한데 그 현장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마지막으로 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생명 존중 정책 기반 강화라는 5가지 전략을 좀 내세우고 18가지 이제 추진 과제를 포함을 했습니다. 예. 네. 이번 전략에 여러 개의 부처가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자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부채라든지 또 부채에 대한 사금융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은 불법 추심 문제들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파산을 당했을 때 어떤 다시 회복의 문제, 그리고 실업 문제, 입시 스트레스, 그리고 범죄 피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자살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보건복지부, 이 복지와 보건을 관장하는 이제 보건복지부만의 노력과 대응으로는 미흡하고, 이 전 부처가 보유한 가용 수단들을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수립 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14개 부처청이 모두 참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에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국무조정실은 이 전 부처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부채 문제와 어떤 채무, 과도한 채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폭력, 또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네. 우울 문제를 정서 지원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런 각각의 중요한 분야에서 이제 각 부처들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대책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어떤 지원이 대응이 들어가나요? 예,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가장 자살 시도율 내지는 가장 자살로 사망할 우려가 높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특정적으로는 자살 시도하신 분들, 그래서 응급실로 내원하셨거나 그런 경찰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살 시도하신 분들과 자살 사망자의 유족분들이 되겠는데요. 예. 이분들은 저희 이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은 한 일반인 대비해서 자살률이 한 20배 이상 높습니다. 20배는 네. 높나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높군요. 아까 자살률이 한 29명 정도라고 한다면 한 10만 명당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그리고 집중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기존에는 사실은 자살예방센터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시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잘 연계되지 않는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자살 시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네. 즉각적으로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그 사고 초기부터 이 위기 개입을 해서 심리 안정과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를 위한 인프라로서 응급실과 이 자살예방센터 간의 정보 연계 체계도 저희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삶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또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의 연계 체계도 좀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취약계층 지원기관이 이제 복지부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실직하신 분들은 고용부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가실 수도 있고, 네. 채무 문제가 이제 심각하신 분들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고, 그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 기관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각 기관들과 자살예방 센터 간에 이제 수기로 의뢰를 한다든지 굉장히 그 단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기관들의 본인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방문을 하시고 그 기관에서 이를테면 뭐 채무 문제로 상담을 하시다가 그 기관에서 이제 이분은 정서적으로 내지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이제 판별이 되시면 바로 전산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사례를 의뢰하게 되는 구조 체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살예방센터로 와서 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거고, 또 그러다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뭐 가정의 문제다 그러면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로 서비스가 의뢰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저희가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한번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대응하는 건데, 이제 범부처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자살 시도를 아예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대책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문제, 뭐 그 경제적 문제는 채무 문제도 있고 급격한 파산이나 실직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제 배우자, 가족 내에서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복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부처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그런 위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 주간의 예, 과제로서는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는 어떤 대책, 그리고 불법 추심 피해자 대상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지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부 주관으로는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관계 회복의 숙려기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성평등부에서도 이제 우리 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이번에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외에도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번 전략을 추진을 한다면 지역 맞춤형으로 좀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굉장히 이 자살 예방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집행 체계가 이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보건소 중심의 자살 예방 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그 자살 예방 센터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관을 저희 제도를 두고 지역의 총괄적인 자살 예방 책임, 대책 책임을 좀 부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본청에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이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을 해서 이 센터와 본청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 업무를 효율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좀 개선을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자살 예방 정책과 과장으로서 이제 나오셨는데, 사건 그런 사고 기사들 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동안 자살 예방 정책과에서 했던 어떤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부터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담당으로 있는 자살 예방 정책과는 2018년에 신규 설치가 돼서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에 그간에 사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에 효과는 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은 저희가 그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은 이제 스크린 도어 설치라든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기 위한 자살 보도 준칙, 그리고 그라목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맹독성 농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농약에 대해서도 2013년에 생산과 판매 금지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성과들은 있었는데요. 특히 그
노인의 자살률이 약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과를 이루는 데는 저희가 자살 예방의 직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 기초연금이 2014년 도입된 점,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자살 예방 예산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용이 되나요? 예. 사실 2025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시도 있으셨던 만큼 굉장히 좀 큰 예산 확보의 취지가 있는데요. 올해 한 562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708억 원 수준으로 26% 증액된 규모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지자체 자살예방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중요한데 네. 지금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인력 지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규모를 약 한 2배 정도 수준인 5명 규모까지 늘리고 또 응급실에 이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나 이게 치료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또 위기 대응 센터라고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한 전국에 92개소 정도 지금 조금 더 늘어서 94개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개소 정도 더 늘리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제 그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런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1년치 이제 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들도 담았습니다. 예. 2025 전략이 앞으로 또 잘 추진이 되고 한다면 자살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성과가 바로 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자살 예방 정책들도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지금 당장의 일자리를 확충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런 일자리 확충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도한 경쟁 구조라든지 그 문화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네.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갈수록 또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고립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층의 굉장히 심각한 자살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고립에 대해서 특히 그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요인 분석을 하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살피고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설치 중에 있는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도 각 부처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획과 그런 집행, 이행 등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도 굉장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4세 고시, 7세 고시 요즘 네. 아이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런 분위기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네. 이 높은 자살률 문제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만큼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관심을 우리가 지속해서 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창구라든지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자살 위기는 일반인 그러니까 평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또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고 급기야는 이런 자살 위기까지도 이제 내몰릴 위험이 있는데요. 이런 때에 이 주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운영하는 상담 체계나 창구, 지원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도 되시고 그 순간을 또 넘기시는데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9 상담 예방 전화가 있습니다. 네. 그 109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도 빠짐없이 구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상담 전화에 전화하시면 상담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찰하고 긴급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109로 쉽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상담과 그런 신고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마들렌이라는 이제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 마들렌이라는 것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라는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꽤나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모바일로도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창구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의 바우처 사업으로서 이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약 한 1,600개소 정도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 지원 기관과 보건소도 가시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109번 또 마들렌 많이 이용하시고 또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정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